제일 구체적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상속세를 어떻게 줄이냐일 거예요. 첫 번째는 가치 상승이 좀 예상된 재산을 미리 주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속의 모든 것 김형석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평소와 조금 다른 모습으로 혼자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매번 상속세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속세 전체 큰 그림에 대한 설명을 좀 요청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강의 형태로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세랑 증여세에 대한 용어를 정확하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상속세는 사망으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 나오는 세금입니다. 사망이라는 사건이 발생해야만 재산이 딴 사람한테 이전될 수 있는 것이 상속세이고요. 증여세는 생존에 있을 때 그냥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받으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가족이 아닌 사람한테 재산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받게 되면 이거는 이제 증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세 신고 대상도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배우자가 생존에 있다라고 하면 10억이고요. 배우자가 안 계시는 경우에는 이제 5억의 재산이 넘는다라고 하면 신고 대상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면 대체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될까요? 이제 사망일이 속한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편하게 이제 상속은 6개월 이내고 증여는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돼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최근 이제 아무래도 뉴스 기사가 세금 관련된 거는 상속세 관련된 뉴스가 제일 많습니다. 아무래도 상속세를 내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세 대상이 3년 새 2배 이렇게 나와 있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좀 주목할 만한 통계 자료가 있어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건 이제 국세 통계에서 나온 건데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상속세 신고된 내역을 이렇게 좀 분석을 해놓은 통계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신고 인원이 처음에 나오는데요. 처음에 이제 9,550명, 이제 10,000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5년이 지난 2023년에는 약 18,000명 정도 신고를 했죠. 사실 10,000명이 되지 않는 분들이 신고를 하다가 거의 20,000명 가까이 된 분들이 이제 신고를 하게 바뀌었다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상속세와 관련된 분들이 많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재밌는 점이 하나 있어요. 재산가액을 보시면 2021년에 좀 총 상속 재산가액이 많이 높죠. 다른 연도에 비해서 유독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해인 2022년도랑 비교를 해봐도 인원은 거의 5,000명가량 적은데 재산가액은 거의 9조 가까이 더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진 납부할 세액 부분을 보시면 2021년도에 거의 20조가량 되는 금액이 거쳤죠. 2020년도랑 비교해보면 4배가량 증가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2022년도랑 비교해서도 사실 현격히 높은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2021년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세금이 많이 거쳤을까요? 보시면 2020년도에 이건희 회장님이 작고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유족분들이 2021년도에 상속세 신고를 했고요. 이 내용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2021년도에 역대급으로 상속세를 많이 거둘 수 있었습니다. 상속세가 한 사람한테 이렇게 크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알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속세 계산 구조, 이 PPT만 이해하시면 이 영상 다 본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다 설명을 드릴 거고 또 이 디테일한 부분을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좀 내용이 복잡하고 지루하고 어려우시겠지만 조금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 기준으로 전체 재산가액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제 돌아가신 분이 갖고 있던 국내 그리고 국외에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포함하게 되고요. 그리고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그러니까 2년 이내에 현금 인출이 있다거나 채무가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 또한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인이 이제 돌아가시는 시점에 갖고 계신 모든 재산을 합산하게 되고요. 여기서 고인이 원래 부담하셔야 되는 공과금, 장례비, 채무를 뺍니다. 그 다음에 상속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고 하면 포함하고요.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한테 증여한 내역이 있다고 하면 또 합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좀 불합리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돌아가신 날 기준의 재산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돌아가시기 전날에 이제 자녀들한테 모든 것을 증여해버린다라고 하면 상속세를 낼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이런 그 상속세를 좀 회피하기 위한 거를 방지하고자 사전증여 재산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총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과금 장래비 채무 빼고 뭐 사전증여 재산 10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포함해서 상속세 과세가액이 나옵니다. 이 상속세 과세가액이 상속세의 기초가 되는 금액일 거고요. 여기서 각종 공제를 뺍니다. 공제는 어떤 게 있나 하고 보니 뭐 기초공제랑 그 밖에 인적공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공제 중 일괄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가업이나 뭐 농업인 같은 경우는 용농상속공제 같은 게 있을 수 있고요.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 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재산 상속공제, 뭐 재손실세 공제, 동호주택 상속공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공제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딱 네 가지 많이 해당하는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호주택 상속공제 이 네 가지만 좀 알아볼 거예요. 다른 공제들도 있지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 보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한 이후에 감정평가사님한테 재산 평가를 요청하셨다라고 하면 요건 이제 평가수수료가 나갔을 거죠. 요 평가수수료 역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애석하게도 세무사 수수료는 공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상속세 과세 표준이 나오고요. 요 과표에 요 세율을 곱해서 납부할 산출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 1억 원 이하는 10%고요.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5억 초과 10억 이하는 30%, 10억 초과 30억 이하는 40%, 30억 초과는 50%입니다. 이게 그 구간별로 적용된 세율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부분 중에 하나가 내 과세 표준이 뭐 특정 금액을 넘어가면 모든 금액에 대해서 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구간별로 정해져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과세 표준이 10억 원일 때랑 11억 원일 때 세액이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10억을 초과하는 1억에 대해서만 추가로 40%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이전 금액에 대해서는 1억 원 이하 10%, 1억 초과 5억 이하에는 20%, 5억 초과 10억 이하에는 30%까지 적용됩니다. 그리고 요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율이 40% 세율이 적용되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대를 이제 건너뛰어서 상속이 있으면 30% 할증이 있고요. 또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사전증여 재산이 가산되면서 요 증여 받으신 분들이 이미 낸 증여세가 있다라고 하면 빼주는 이제 증여세액 공제가 있고요. 뭐 단기 재상속이 있으면 좀 일부 세액 공제하는 것이 있고, 자, 이 어려운 세금을 너가 신고를 했으니 내가 신고세액 공제, 신고한 것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좀 해줄게 하는 신고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산출세액에서 세대생활할증세액, 세액공제를 빼고 남은 상속세 납부세액을 이제 국가에 신고하고 내게 됩니다. 상속세 신고 대상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때는 이제 10억 원이 넘는다라고 하면 신고 대상이고 배우자가 안 계신다라고 하면 5억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재산 기준에는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포함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상속인한테 한 것은 10년 이내에 증여한 거, 상속인 외의자한테 한 것은 이제 5년 이내에 증여한 것이 있으면 포함을 하게 돼 있는데요. 그럼 대체 상속인 외자한테 상속인 외자한테 내가 왜 증여를 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며느리, 손자, 뭐 사위 이런 분들 가족이지만 상속인이 아닌 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증여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다 포함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고기한은 사망일에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10억이랑 5억이 넘으면 내가 신고해야 되는 건 알겠어. 근데 이걸 대체 어떻게 평가해? 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각각의 재산 종류별로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 금액이 없으면 2순위 금액, 2순위 금액이 없으면 3순위 금액, 3순위 금액도 없다라고 하면 이제 4순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서가 거래 금액이 있고요. 1순위가, 2순위 감정평가액, 3순위가 유사매매 사례, 그러니까 비슷한 것이 이제 팔린 것이 있다라고 그 금액이고요. 4순위가 기준시가, 공시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금융재산은 돌아가신 날 상속 개시일 기준의 잔액이고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날 전후 60일 이내 평균 금액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험금이라고 써 있습니다. 고인께서 내가 보험료를 낸 것이 있고 이 보험료로 인해서 나온 보험금도 세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해서 간주상속재산으로 보고요. 이건 이제 보험금 수령액이 또 상속재산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잖아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 부분도 넣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상속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인데요. 부동산 평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순위는 거래 금액입니다.
이제 상속받은 부동산 정확히 그 물건의 거래 금액을 의미하고요. 돌아가신 날 전후 6개월 이내에 실제 거래된 금액이 1순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상속받은 물건이 뭐 선경아파트 백사동 604호다라고 하면 선경아파트 백사동 604호에 돌아가신 날 전후 6개월 이내 거래된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상속인분들이 처분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그 금액이 1순위 금액이 됩니다. 2순위 금액은 감정평가 금액입니다. 1순위가 없을 때 2순위 금액으로 가게 되고요. 금액을 확인하기 좀 어려우니 정확히 이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 받으면 이 정도 금액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감정평가사가 선정한 감정평가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3순위인데요. 3순위는 이제 유사매매 사례가입니다. 유사한 물건이 거래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 금액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KB 시세가 뭐 이제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4순위인데요. 이제 1순위부터 3순위가 없을 때에만 4순위 기준시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 그 납세자분들은 아무래도 기준시가를 거의 뭐 공시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각각의 부동산 종류별로 실무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판단 기준으로 삼으실 때 돌아가신 날 전후 6개월 이내에 이제 실거래 가격, 그러니까 비슷한 물건이 있으면 이제 그 금액 기준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고요. 이 금액이 내가 마음에 안 든다. 예를 들어서 요 유사매매 사례가 비슷한 물건이 팔린 게 그 금액은 이제 인테리어가 돼 있는 금액이고 내 물건이 인테리어가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실제 거래 금액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물건을 이제 감정평가 받아서 2순위 금액을 만들어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만약에 상속인들이 처분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처분 금액 기준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빌딩입니다. 요즘 뭐 상업용 건물을 의미하겠죠. 아무래도 빌딩은 생긴 게 다 달라요. 사실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건물도 다른 건물들이랑 뭐 똑같다, 비슷하다라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사매매 사례도 없을 거고 대체 어느 정도 금액으로 봐야 될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기준시가로 신고하기도 하는데 이 물건이 공시가가 10억이 넘으면 저는 감정평가를 좀 권장드립니다. 아무래도 1순위부터 3순위 좀 시세를 반영하는 데에 반해서 4순위 기준시가 금액은 시세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국세청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게 되면 시세랑 너무 동떨어져 있어.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에서 감정평가 금액대로 다시 세금을 계산할 거야 하는 사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시가 10억이 넘는 분들은 가급적 감정평가하는 것을 좀 권장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토지인데요. 토지도 사실 종류가 되게 많죠. 근데 일반적인 토지, 뭐 지방에 있는 논 이런 것들이라고 하면 공시가 기준으로 신고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개발 이슈가 있거나 뭐 재개발된 토지라든가 이런 좀 특수한 토지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공시가에 비해서 주변 토지들이 이제 거래되는 금액이 훨씬 클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개발 이슈가 있으면 가치가 급등할 수도 있겠죠. 이제 이런 내용까지도 국세청에서 또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세랑 공시가의 차이가 많이 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 때문에 개발 이슈가 있는 곳은 가급적 감정평가 받아서 신고하는 것을 이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좀 또 재밌는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국세청의 직권감정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고할 때 1순위부터 3순위가 없는 경우에만 이제 4순위 기준시가로 신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국세청에서 봤을 때 이 기준시가가 시세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하면 국세청에서 직접 감정평가를 하고 이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이제 부과해 버립니다. 아무래도 국세청에서 평가하는 금액은 이제 세금을 걷기 위한 목적으로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이 때문에 저희가 처음부터 평가를 해서 신고하는 것과는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제 직권감정 대상이 될 여지가 있는 물건이라고 하면 감정평가 받아 신고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사전증여 재산입니다. 아니, 이제 가족한테 좀 살아있을 때 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다 상속세에 포함이 되냐, 너무하는 거 아니냐, 사실 많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아무래도 국세청 입장에서는 돌아가신 날 기준의 재산만 갖고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하면 아무도 세금 낼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10년 이내에 상속인한테 주는 것이 있다면 포함을 하고요. 상속인 외자한테는 5년 이내에 증여하는 것이 있으면 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증여 시점 기준의 가치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뭐 가치가 급등할 만한 재산이 있다라고 하면 미리 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비상속인한테, 상속인이 아닌 사람한테 내가 대체 누가 있길래 이렇게 주냐라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 손자, 손녀, 며느리, 사위 또 이제
가족인데 이제 비상속인이시죠. 그래서 이분들한테 주는 것도 5년 이내에 증여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또 포함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절세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규정을 오히려 활용을 해야겠죠. 건강하실 땐 좀 상속인한테 많이 주시고 5년에서 10년 사이로 내 건강이 남으신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상속인이 아닌 사람한테 또 주고 이런 형태로 오히려 저희는 이 규정을 좀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사전증여라는 것이 이제 상속세 신고할 때 많이 튀어나옵니다. 이제 상속인분들도 알지 못하고 이제 상속인분들이 좀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고인의 통장을 이제 상속세 신고하면서 보게 되는데 대체 어느 수준으로 보느냐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게 지금 저희 국세청에서 소명 요청 왔었던 내역이거든요. 요즘에 보면은 2년 이내 건 또 추정 상속재산에 걸리기 때문에 꽤 디테일하게 물어봅니다. 10,000원 단위나 1,000원 단위 이런 것도 이제 물어보지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통장 거래 내역을 갖고 상속인들이 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좀 건강이 좋지 않을 때라고 하면 통장을 좀 최대한 깔끔하게 쓰셔야 되고요. 현금 출금하는 것 최대한 지양해 주셔야 됩니다. 깔끔하게 좀 카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소명자를 준비하는 게 진짜 힘듭니다. 이게 또 저희 사실 저도 6개월, 7개월 전에 돈 이체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돌아가신 날부터 2년 이내의 경우에는 거의 전수로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이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좀 본인 건강이 좀 좋지 않으시다라고 하면 통장은 최대한 깔끔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속인 외자에 대한 상속세 부분인데요. 이게 또 재밌는 기사가 있어 제가 가져왔습니다. 불륜 상속세를 유가족이 내라니 내연 커플 편드는 세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상속인이 아닌 사람한테 5년 이내 준 내역이 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속인 외자가 아까 말씀드린 뭐 손자, 손녀, 며느리, 사위도 있겠지만 이제 전혀 모르는 이제 혈육관, 뭐 가족이 아닌 분들한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연 관계에 있을 수 있는데요. 내연 관계에 있는 분들한테 준 내역이 있다라고 하면 이 또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상속세는 상속인이 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증여한 내역에 대한 세금도 상속인들이 부담을 할 수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이런 분쟁은 만들지 않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주요 상속 공제입니다. 공제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거의 이 네 가지 안에서 해당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일괄 공제가 있고요. 배우자 공제가 있고, 동거주택 상속 공제가 있고, 금융재산 상속 공제가 있습니다. 일괄 공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상속을 받게 되면 적용해주는 5억 원 공제입니다. 그래서 상속 재산이 5억이 넘지 않으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고요. 사실 일괄 공제랑 인적 공제 중에 큰 금액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적 공제 같은 경우에는 자녀 수가 많거나 뭐 장애인이 계시거나 하는 경우에 유리합니다. 네, 다만 보통은 대부분이 이제 일괄 공제 5억 원으로 가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적 공제가 유리하면 인적 공제로 가야 되겠지만 대부분 이제 일괄 공제 적용이 되니까 오늘은 일괄 공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배우자 공제입니다. 배우자가 생존에 있으면 5억에서 30억 사이에 대해서 배우자 공제를 해줍니다. 배우자가 가져간 재산이 있으면 5억에 30억 사이를 이제 공제를 해주는 건데요. 많은 분들이 또 배우자가 30억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아 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배우자 공제는 법정 지분까지만 가져갔을 때 인정을 해줍니다. 배우자는 이제 법정으로 1.5고요. 자녀분들은 1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자녀가 3명이다. 자녀가 3명이라고 하면 요 배우자의 법정 지분은 4.5분의 1.5만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상속받은 것이 30억이다 라고 하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30억에 30억 곱하기 1.5 나누기 4.5 한 금액에서 10억 원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거주택 상속 공제입니다. 1세대 1주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동거한 자녀가 그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최대 6억 원 공제를 해주는 제도인데요. 생각보다 이거 적용받으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청약이란 좀 특이한 제도가 있는데요. 이 청약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 10년 이내에 다른 곳에 전입신고 해두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 당연히 10년 동안 같이 살았어 라는 기억을 갖고 상담을 오시는데 초본을 보니까 이제 다른 곳에 전입했던 내역이 많이 나오시는 거죠. 이 때문에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안 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공제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있습니다. 순금융재산, 그러니까 금융, 예금, 적금, 주식 같은 거에서 은행, 금융기관에 진 채무가 있으면 그 채무를 뺀 금액을 순금융재산이라고 하거든요. 이 순금융재산의 20% 정도를 공제를 해줍니다. 이건 국세청에서 좀 재산 파악하기 수월한 게 금융재산이다 보니 조금의 혜택을 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구체적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상속세를 어떻게 줄이냐일 거예요. 첫 번째는 가치 상승이 좀 예상된 재산을 미리 주셔야 됩니다. 미리미리 주는 게 결국은 전체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확률이 높겠죠. 이제 사망하기 10년 이전에 최대한 많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증여하신 다음에는 건강하셔야 됩니다. 돌아가시기 10년 이내에 증여한 것이 있으면 다 포함을 해서 한 번에 계산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증여한 다음에는 꼭 건강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나눠서 주는 게 좋겠죠. 뭐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에 대한 분산 증여가 좀 필요할 거고요. 또 제가 또 상담을 하다 보면 또 존경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시니어분들만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인사이트가 있어요. 가치가 어떤 거에 좀 상승할 것인지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인사이트를 좀 활용해서 뭐 입주권, 빌딩, 주식같이 미래 가치가 좀 상승이 예상된 재산이 있으면 좀 선택해서 그걸 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현금을 주게 되면 현금 막 써버릴 수도 있고 있다 하다 보니 가급적 좀 이런 시니어 분들의 그 인사이트를 좀 활용해서 재산을 선택하고 그걸 주시는 거를 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많이 부족한 강의였을 텐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